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코로나19가 가장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젊은 층에서는 증상도 없이 빠른 속도로 퍼진다는 건데요. 이태원발 확산을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교육계 종사자가 많아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인천에서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져 매우 안타깝습니다. 인천시에는 벌써 학원 강사, 학생, 학부모 등의 연쇄 감염 우려로 비상입니다. 20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다시 연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도성훈 교육감 연결해서 관련 현안과 대책 들어보도록 합니다. 또 한림대 이재갑 교수와 학생과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퍼질 수 있는 감염상에 대한 대처와 대응 수칙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통신기지국의 접속 기록과 폐쇄회로 TV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기록에도 방문자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는 이태원에 있던 방문자 전원을 찾아낼 것입니다. 부정확한 진술 등으로 방역당국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취해질 수 없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2차, 3차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지난 신천지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보다 관련 접촉자 찾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중대본에서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등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관련 접촉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메시지 이후 자발적 검사자 수가 늘었죠. 개인정보를 통한 사회안전 확보이면서 또 생각해봐야 할 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4부에서는 젊은 정치인들의 뜨거운 토론 준비했습니다. 서울 동대문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당선인과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스튜디오로 불러서 총선 이후 코로나19를 대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 상황 들어봅니다. 5월 13일 수요일 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 FM 94.5 YTN 라디오 앱 유튜브 팟빵 라이브에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의 확산 우려가 큽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상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시장과 인천시 교육감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초기 코로나19 대응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만큼 지나친 우려보다는 당국의 대응과 대책에 잘 협조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네, 안녕하세요. 도성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인천 지역 20대 학원 강사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에 학원 수강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 등의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걱정이 상당히 크시겠습니다. 예, 가장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동안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과 운동장에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의 방심이 이 확진자의 확산으로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인천이 지금까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문제가 된 게 학원 강사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답하는 바람에 혼선을 줬지 않습니까? 예. 인천시가 해당 강사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한 사람으로 해서 피해가 지금 어느 정도 미치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무직으로 알려졌던 그런 확진자가 경찰 조사 결과 학원과 가정집에서 과외와 강의를 했습니다. 예. 결국 가르친 학생들 가운데 7명, 그리고 학부모 1명, 동료 학원 강사 1명, 과외교사 1명, 또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모두 11명이 감염이 되었고요. 더욱 걱정인 것은 2차 감염 학생들이 다녀간 교회를 통해서
3차 감염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고요. 예. 시 방역 당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교회 천여군에 대해서도 진단 검사와 외출 자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동료 강사들 또 학원 수강생들 또 학생의 어머니까지 이렇게 2차 감염이 됐는데 3차 감염이 이제 우려되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 강사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인천시 산하의 학원 교습소 5,000여 곳에 대해서 이태원 방문자를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총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까지 조사를 해서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또 스스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저희 교육청에서도 따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개개인에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연락은 다 학원에다가 공문을 내려서 예.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그 전화 수화기를 조금만 더 가까이 대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그 국내 강사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원어민 교사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을 원어민 교사들이 단체로 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직원에 대한 조사는 어제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인천의 경우는 53명이 이태원 방문자로 조사가 됐었는데요. 24명이 음성을 받았고 14명이 검사 중이고 15명은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예. 우리 시민들께서 이분들이 다 확진자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다행히도 아직까지 확진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 외국인 강사 중에서 말씀이죠. 예, 우리가 이제 조사한 그런 대상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파악된 부분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강사 또 국내 강사를 전수조사를 하고 해당되는 부분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직원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또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들이 계실 것 같아요. 교직원을 다 포함해서 조사를 했던 아,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럼 교직원들의 문제는 일단 없다고 그건 보여지네요. 네, 현재까지 파악된 53명만 지금 조사가 됐는데요. 예. 그 조사자 파악된 분들은 아직 확진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5월 13일이 원래는 그 고3들 개학 날짜였는데 이게 일주일 미뤄져서 5월 20일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예. 또다시 미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인천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 현재 그 이태원 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상당히 우리 교육 당국도 긴장을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우려가 상당히 크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이렇게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결국 이 20일 날 개학하는 문제는 저희 단독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고 추이를 봐서 교육부하고 함께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지금 상태에서 이미 세 자리 숫자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인천도 11명 정도 지금 확진이 된 상태라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긴장된 상태로 지켜보고 우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와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학원이나 또 학생들이 자주 가는 PC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오픈된 상태인데 학교만 막는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여전히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이렇게 한계가 있고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학원에 대한 휴원 권한도 저희 교육청에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학원이나 PC방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간곡하게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휴원을 하거나 또는 운영 자제를 할 수 있도록 호소를 하고 있고요. 예. 시에서는 이제 우리 학원 운영자에게 학원 운영 권고 자제를 위한 긴급 명령을 오늘 오전에 발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도 학생들이 학원을 통해서 또는 다중이용시설을 통해서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분간 자제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일단 학교 등교 수업을 위한 방역 대책은 준비는 잘 되고 있으시겠죠? 지금 우리가 3월 달부터 등교를 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역 물품이라든가 또 매뉴얼이라든가 또 가장 우려되는 급식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예.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예, 교육감님? 네네. 예, 지금 전화 연결 음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네. 예,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들리십니까? 예, 됐습니다, 이제. 네네네. 예. 네. 학사 일정 때문에 연기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1월 바에는 아예 1학기는 건너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교육부랑 상의를 해봐야겠죠? 예, 그렇죠. 학사 일정이라든가 고3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도 이렇게 사실인데요.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이 등교를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등교를 강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훨씬 더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학기제로 전환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교육부하고 함께 논의할 생각입니다. 네, 학부모님들도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아요. 빨리 개학을 하자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더 연기하자 하는 분도 계실 테고, 지금 인천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까? 여전히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많은 불안과 염려가 더 증폭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신중하게 우리 개학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자회견 하시면서 교육감님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이나 노래방 등에 대한 대책 이야기하시면서 호소도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근데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나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강제 명령 권한은 지자체한테 있고요. 예. 이번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과 관련돼서는 좀 더 학원이라든가 또는 PC방이라든가 이런 다중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무난히 개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간곡하게 호소드리고요.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의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계시겠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노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등교 수업이 불가능하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하시는 학부모도 계실 것 같아요. 시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 단위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선생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일정을 잡고 또 시험이 이렇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 등교 계약이 확정이 돼서 실제로 등교가 되면 더 명확하게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가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능일 같은 것도 역시 교육부랑 상의를 해야 될 테고요. 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인천 시민들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학부모, 학생, 시민들께 혹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네, 이태원발 코로나19 감염이 인천에서 집단 감염으로 번져서 매우 안타깝고 또 교육의 책임자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그동안 함께 노력한 강도 높은 방역 지침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이 힘드시고 또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들께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감염 예방 수칙과 행동 요령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함께 또 시민들이 방역의 주체가 돼서 이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인천시와 그리고 군구와 같은 지자체들과 함께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방역 대책과 또 노력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교실과 운동장에 넘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었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한림대 강남성시병원 이재갑 교수와 함께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앞서 1부에서 인천시 교육청의 코로나19 대책 들어봤는데요. 전국에서 2차 감염이 속출하고 3차 감염까지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번엔 감염내과 전문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하고 몇 번 인터뷰하면서 2차 대유행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태원발 집단 감염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이제 2차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집단 발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고요. 예. 게다가 이제 저희가 제일 걱정했었던 이제 학원 강사라든지 또 학생들 또한 이제 의료진들 이제 좀 집단 발병의 그 시초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좀 감염이 된 사실들 때문에요. 예. 여러 기관들뿐만 아니라 여러 단계에서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상황 추이를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상황 추이를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내일이 분수령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일은 크게 딱 날짜를 정할 수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일 정도가 계속해서 환자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제 2차나 3차 발병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아직까지 이태원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검사를 안 받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예. 그 중에 확진이 안 된 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이태원 갔다 온서 접촉했던 분들은 누구한테 감염된지도 모르는데 몇 명의 확진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역학조사의 고리가 끊긴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추적도 어렵고 또한 환자들 발생 상황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2, 3일에 발생되는 양상들을 확인을 해야 이제 그런 질병관리본부도 대응 방법을 어떻게 할지를 아마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 말처럼 그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동선이 겹치지 않는 클럽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또 홍대나 다른 장소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미 지역사회로 전파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 많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방역당국의 경험 또 충분한 대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은 긴장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예. 안심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일단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 또 찾아낸 사람들 얼마나 잘 치료하느냐의 문제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질병관리본부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방법들 지금 적용하는 방법들이 잘 이제 작동을 해서 그래서 추가적인 환자들을 최대한 막고 또 잘 찾아내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국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방역당국의 대처에 대해서 호응해 주는 것도 중요할 텐데 그 전문가들이 무증상 전파가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발병 양상 자체가 여기저기서 좀 발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에 고리가 없는 상황들. 예.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고 계셨었기 때문에 예. 그냥 감염이 된 분들이 있더라도 추가 환자 없이 지내시고 있다가 예. 이제 연휴를 매개로 해서 연휴 때 조금 이동량도 늘고 사람들이 좀 밀집된 장소, 특히 클럽 같은 데서 모이다 보니까 예. 그런 숨겨진 환자들 여러 명이 그런 곳에서 이제 확산을 일으킨 형태로 나타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 내에 아직도 이제 많은 이제 좀 잠재되는 환자들이 있었던 건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감염자 일으키지 않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퍼졌던 거 생각이 되고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간 무너져버리면서 갑자기 그냥 폭발적인 발병 양상을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지역사회 내에서의 그런 그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 자체가 계속 활동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예. 다시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발병 확진자 숫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요. 예. 확진자 숫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시작됐는지가 불분명한 환자들이 계속 나온다면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넘어가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사실 저희가 매번 얘기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게, 예. 왜냐면, 이게 바이러스 자체가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만 가지고 지금 방역을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고요. 예. 다만 변화된,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에 적합하게 사람이 자기 삶의 모습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백신이나 치료제는 빨라도 6개월? 그 정도 됩니까? 6개월인데 그것도 효과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까지 예. 따지면 더 복잡해지는 거죠. 더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현 시점에서 감염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게 어떻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대로 이게 비약물적 중재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개인 위생 철저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는 심해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하게, 안 심해지면 살짝 완화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온오프 스위치라고 얘기하는데 예.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이제 백신이 효과적인 백신 나올 때까지는 계속돼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예. 특히 좀 우려되는 것은 이태원 방문 사실을 숨기는 또 알려지는 걸 네. 꺼려하는 확진자들이 있을 테니까 혹은 또 네. 무증상 환자들이 그게 좀 걱정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 밀집된 그런 생활들이 일부 시작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속에서 집단 발병 일으키게 되면 몇백 명 단위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일상적인 그런 밀집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를 좀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고 나름 자기가 있는 공간 속에서 어떻게 바이러스 전파가 차단될 수 있는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는 클럽들이나 룸사롱이나 유흥업소들은 어쨌든 지자체 노력으로 문을 닫거나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주점이나 술집들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2m 거리두기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늘 어쨌든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주점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사실 주점뿐만 아니라 카페나 이런 데도 거리나 이런 거 뛰지 않고 밀집되게 사람들 같이 있게 되면 뭘 먹게 되면 다 마스크 벗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다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지역사회 내 감염자가 이제 숫자가 많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돼서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 여러 지침 중에서 2m 거리두기 상당히 강조했고 환기를 강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은 영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변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카페가 밀집돼 있으면 카페 의자들을 좀 빼게 해주고 예. 테이크아웃이라든지 아니면 배달이라든지 이런 거 형태로 좀 업종의 형태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성별로 따졌을 때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잘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혹시 젊은 층과 노열 연령층하고의 어떤 코로나19의 특성은 있습니까? 사실 남성, 여성 같은 경우는 중국의 초기에 그랬던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생활이 아직도 이제 남성이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지만, 예. 근데 우리나라가 중반에 여성이 좀 많아졌던 거는 신천지가 여성 교인이 더 많았어가지고 예. 여성이 좀 많은 것처럼 바뀌기도 했거든요. 예. 이제 그건 사회문화적인 형태, 그리고 사회 내에서 활동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클럽을 더 많이 갔었기 때문에 클럽발에서는 거의 80% 정도 이상이 다 남성이잖아요. 확진자들이.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활동성과 관련된 요소여서 남자가 더 많이 걸리겠다거나 여자가 더 많이 걸린다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의 특성의 모습들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지금 일각에서 2030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돌리기에는 우리나라 인구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예. 이제
고위험에 해당될 만한 사람들 또는 이제 고위험 위험 시설이 열려야 될 때 있잖아요. 뭐 예. 학교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그런 뭐 과밀한 그런 집단이나 이런 것들이 열릴 때 그에 대해서 뭐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무작위 샘플을 해서 조금 검사를 것들도 고려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안에 만약에라도 그런 감염자들이 섞여 있다면 집단 발병할 수 있는 이제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좀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부 지자체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자원봉사 하셨던 의료진들도 대부분 이제 돌아가신 상태고 그런데 지금 의료진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수준으로 감염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 이걸 우리 의료진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수준 정도만이라도 발생하는 정도라면 뭐 어떻게든 할 수 있거든요. 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예. 그 이상이 발병하게 됐을 경우는 지금의 의료진들과 의료진 수첩고 말고를 떠나서 의료진의 예. 숫자라든지 우리나라의 병상이라든지 중환자실 병상을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몇십만 명 단위의 환자들이 발생하고 중환자실에 10,000명 이상 입원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우리 의료체가 완전 붕괴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숫자의 이렇게 대규모, 유럽에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국가들이 다 몇십만 명 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은 환자가 발생해도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하는 수준 정도만 발생하려면 어떻든 간에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 부분들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과거 스페인 독감 때도 2차 대유행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을 2차 유행의 전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혹시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2차 대유행의 전조가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며칠 앞으로 한 1주에서 2주 사이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국민들께서 얼마나 협조를 해주시냐에 따라서 2차 유행의 전조가 될지 그냥 1차 유행의 꼬리 부분에 조금 살짝 올라갔다 끝나는 건지 이렇게 결정될 상황 가능성 양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한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의 방향 자체가 바꿔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자, 그동안 뭔가 아니냐 이렇게 우려했던 갓갓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인물이죠. 잡혔고 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렸고요. 문형욱, 그러니까 닉네임 갓갓을 쓰는 이 문형욱 씨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1995년생이고요. 올해 만 24살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제 자신이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교사했다는 자백도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갓갓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협조하면서 대구 사건까지 털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렸잖아요. 신상정보에 관해서. 네네. 근데 거기에서 찬반 양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나온 말이 조금 강한 어조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의 그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것도 공개된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직 그러나 카메라로 비치지는 않았는데 그건 아마 이동할 때 그렇게 보여주겠죠. 네, 검찰로 송치될 때 얼굴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치권 이야기 얘기해보죠.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네, 원래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랑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회동이 예정돼 있었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그 주 원내대표의 지방 일정이 길어지면서 미뤄지게 된 건데요. 주
박주 원내대표의 그 가족이 상을 당해서 지금 지방에 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이번 회동에서 본회의 합의 여부와 본회의 합의 시 처리할 민생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미뤄지게 됐으니까 만나긴 만날 테고. 네. 마지막 국회에서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본회의에서는 그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이랑 과거사 관련 법안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사위원장을 두고 조금 다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네. 그렇군요. 이 과거사 관련 법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형제복지원 들어가잖아요. 네네. 들어가서 고공농성 피해자분이 고공농성 중이었는데 미래통합당의 김무성 의원이 내가 중재를 하겠다. 그래서 다 통과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미래통합당이 다시 논의하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방금 얘기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마찰이 빚어질 것이다. 서로 그러면은 갖고 가겠다 이 말이겠네요. 그렇죠.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된다는 말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사위가 이제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 일이 많았다라는 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야당이 해왔다라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키겠다는 야당과 가져오겠다는 여당 사이의 다툼이 좀 입장이 팽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관례상 국회의장은 일당이 가져가고 법사위원장 국회의장을 일당이 가져가고 네네네.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갖고 가는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번에는 그 거대 여당이니까 180석 가까이 되니까 네네. 법사위원장도 우리가 해야 된다. 다만 법사위원회에서 월권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자꾸 수정만 담당한다면 그렇다면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야당 입장은 기존대로 자꾸 수정 이외의 것도 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들에 달리는 댓글들도 좀 재밌는데요. 예. 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라고 180석을 줬다 이런 말도 있어서 조금 좀 국민적인 지지와 그런 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거 관례는 관례입니다만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하겠다고 우기면 또 야당 우선 방법은 없긴 하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좀 지켜보고요. 자, 통합당 의원들의 1박 2일 골프 워크숍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통합당 내에 어떤 모임인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이 포도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예. 포용과 도전을 줄임말입니다. 이 예. 모임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주도해서 만든 당 쇄신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언론사가 이제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골프팀과 투어팀으로 나눠서 각각 골프와 관광 여행을 하겠다는 계획이 기재가 돼 있는데 코로나19 전국에 정치인들이 좀 정치인을 못 차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리 계획된 행사이긴 하지만 왜 지금 그런 걸 하느냐 이런 거겠네요. 예. 네네. 어떤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주도를 한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장재원 의원, 경대수 의원, 그리고 김성원 의원, 강효상 의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논란이 지금 됐는데 이 행사를 강행한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참석한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들한테 이 행사를 취소한다는 문자가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국인 만큼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이 신경 쓰였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발표한 세월호 참사 인지 시점이 거짓이란 정황이 드러났네요. 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 10분에 TV 속보로 사고를 인지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예. 정황상 그보다 10분 전에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는 사실들이 조금 더 드러났습니다. 예. 알려진 것보다 10분 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그동안 어떤 대처를 했느냐 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당시에도 같은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게 문호승 사회적 참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9시 19분 이전에 정상 또는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 사고를 인지했다고 말을 했는데 당시에 문제가 됐던 골든타임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기 전 10분 정도를 더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일 청와대에서 9시 19분이 아니고 그 전에 알았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 그럼 청와대는 뭐 했느냐 이런 비난이 있을까 봐 일부러 속였을 정황이 있다. 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나 이런 걸 확실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최근 검찰이 확인한 대통령 기록물 등이나
기록물 등을 사참이나 유가족들에게 공개를 할 경우 조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이 때문에 오늘도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사참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박근혜 정부 때 이 대통령 기록물을 봉인을 해버려서 네. 이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검찰이 최근에 예. 그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압수수색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을지가 조금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원 유흥업소 일대 방문자 코로나19 문제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이 남아있다. 시간의 문제일 뿐 이태원 방문자 전원을 찾아낼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예, 시간의 문제일 뿐 다 찾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라 이런 얘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는 성소수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의 신분을 꺼려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원은 보장은 해주겠다, 신분을 가려주겠다 그런 취지의 말을 내놨는데요. 예. 일단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건이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뭔가를 했다라는 것보다는 이 시국에 유흥업소에 갔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예. 성소수자 문제로 빠지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좀 시민들이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언론 보도 밑에 달린 댓글을 보면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이런 발언들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별건으로 하더라도. 네. 예. 그리고 다른 문제는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서울시가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혼잡한 시간대는 지하철 타면 안 된다. 이런 지침을 내렸네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 혼잡도에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의 경우에는 탑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골자인 대책이 실시가 됐습니다. 지하철 혼잡도에 따라서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혼잡도는 80%에서 150% 이상까지 단계를 구분하는데 예. 혼잡 단계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출근 시간, 그러니까 열차 내에서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꽉 찬 상황을 얘기합니다. 뭐 흔히 말하면 출퇴근 시간이겠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역먼이 개찰과 진입을 좀 제한할 수 있고요. 예. 혼잡도가 아예 움직일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170%가 정도가 되면은 역 그리고 관제 기관사의 판단하에 혼잡 구간을 이제 무정차 통과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니까 네. 출근하러 지하철 타러 갔는데 마스크 안 쓰니까 타지 마세요 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로 이제 그 근처에 편의점에 가서 사갖고 오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하고 다니셔갖고요. 예. 그 혼란이 많이 생각보다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땠어요 그러면? 네, 오늘 아침에는 이제 대부분의 승객분들이, 시민분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는 마스크를 우리나라에서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예. 금방금방 구해서 탑승을 하셨습니다. 예. 요즘은 뭐 마스크를 편의점에서도 쉽게 할 수 있더라고. 약국뿐만이 아니라 네, 필요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출석하면서 언론에 당부한 게 있어요.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실어주지 말고 변호인의 반대 신문 좀 실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이 정경심 교수 재판할 때 기자들이 보통 검찰 신문만 듣고 다 나가버리면서 그것만 기사를 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의 반대 질문을 하면은 그때까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사 쓰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날 변호인 신문에서도 이제 증인으로 나온 분이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한 게 당시에 감찰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협조를 하지 않았고 우리는 수사기관이나 첩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해 달라라는 요구밖에 할 수 없었고 예. 대신에 이렇게 해서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종료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후에 감찰을 종료할지의 여부는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는 설명을 다시 내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앞서 검찰 질문할 때랑 또 다른 대답이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 보도는 다 그걸로 나가버렸고 이미. 그렇죠. 김 기자도 지금 법원 출입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재판 그렇습니다.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로 대부분의 기자들이 검찰 신문 끝나면 다 나갑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경심 교수님 그 재판 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예. 그날 당국대 교수의 아들이 나왔어요. 예. 증인으로. 근데 그날 좀 날씨가 좀 더웠거든요. 예. 근데 법정에 갑자기 우르르 기자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변 기자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증인이 얘기를 하고 나가니까 그 증인이 증언을 하니까 기자분들이 그거를 듣고 나갔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는 끝까지 남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라고. 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6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동통신 기지국의 접속 기록과 폐쇄로 TV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기록에도 방문자들의 흔적이 남아있죠.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는 이태원에 있던 방문자 전원을 찾아낼 것입니다. 어제 중대본에서의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의 재확산 위기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계층과 공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강수를 빼들었습니다. 성소수자 이슈 등의 문제로 주춤했던 자발적 검사자는 크게 늘었죠. 여기엔 정부의 엄포도 힘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의 생명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다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용인 확진자 이후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한 검사 권유가 정부의 방문자 개인 파악 가능 메시지 이후로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확하게 방문자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가요?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뭐 거의 정확하게 식별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실제로 뭐 가장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기지국 정보입니다. 예. 이제 기지국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 이렇게 건물 옥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안테나들이 쫙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기지국입니다. 그게 이제 도심 같은 데서는 굉장히 촘촘하게 있죠.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이제 꺼놓지 않는 이상은 내 휴대폰이 항상 기지국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도 받아야 되고 언제든지 전화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신사 서버에 가면 어떤 휴대폰이 어떤 기지국과 연결돼 있다라는 게 시간별로 계속 기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추적하면 이제 사용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고요. 뭐 그것 말고도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 뭐 교통카드 사용 내역, 뭐 CCTV 이런 걸 총동원하면 거의 정확하게 사용자들을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기지국 그거의 안테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그런 게 다 기지국이죠. 예. 그러니까는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다들 한 대씩 혹은 두 대씩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네네. 거기다가 신용카드 다 자기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알 수 있겠다. 그런데 그 결국은 뭐 저희도 인터뷰하는 목적이 그겁니다만 이게 빅브라더 사회로 그러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 우리나라가 무슨 이렇게 막 그 월권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우리 메르스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메르스 사태 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피해가 심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메르스 사태 이후로 정부가 그 감염 예방법이라는 걸 개정합니다. 그 개정된 감염 예방법에서는 어떤 감염병이 굉장히 확산될 경우에 어떤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및 이동 수단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뭐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위치 정보를 영장 없이도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케이스인 경우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뭐 교수님께서 웬만하면 다 파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해당 장소를 방문했다 뭐 여기까지는 나오기는 좀 어렵겠죠. 그 신용카드로는 알 수 있겠습니다만 기지국은 반경 뭐 몇 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도심에서도 도심이 좀 시골보다는 촘촘하게 있긴 하지만 그 반경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지 정확한 위치를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CCTV라든가
아니면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예. 어떤 알아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뭐 인력도 뭐 상당하게 일단 들어가긴 할 텐데 말이죠. 네네. 예. 이번에 생명과 감염법에 대한 안전을 위한 조치다.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네네. 이 메르스 사태 이후로 이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 범죄 수사에서도 충분히 이것들은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범죄 수사 시에는 이제 영장이 필요한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재난에서 생명구조 같은 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서도 사용합니다. 근데 예. 우리가 이제 생명구조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어떤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별도의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119에서 하겠죠. 재난이나 생명구조 등에서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스마트폰 사용자가 대부분인 시대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있다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위치, 지역 정보에 대한 걸 알기 쉽다. 근데 지금 뭐 이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본인 동의가 필요 없게 될 테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렇죠. 외국은 또 다릅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예.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냐면 처음에는 외국에서 한국이 방역을 잘한다고 막 칭찬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너무도 많이 환자들이 나오니까 예.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은 개인정보를 그렇게 많이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을 추적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방역을 잘했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환자를 추적할 수 있을까? 그런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것은 우리나라는 위치 정보를 추적하지 않습니까? 예. GPS 신호 같은 거. 예.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위치 정보를 추적하지 않으면서 환자를, 그러니까 어떤 감염자의 근처에 있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판별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애플하고 구글이 그런 앱을 5월에 공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외국에서는 어쨌든 한국은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감수하겠다 이런 입장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당연히 지금 외국에서 뭐 얘기를 하는데 예. 또 외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어떤 감염병이 굉장히 빨리 확산될 때에는 예.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어떤 프라이버시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휴대폰을 예를 들어 문자를 보낸다거나 통화를 하게 되면 기지국을 당연히 거칠 텐데요. 네. 쓰지 않을 때는 그래도 추적할 수 있습니까? 휴대폰을 갖고만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갖고만 있더라도 예. 기지국과 계속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추적할 수 있고요. 단 예. 휴대폰을 꺼놨다거나 비행기 모드 같은 걸로 해놓으면 이제 사실은 기지국과 통신을 안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그 자가 격리한 분들 중에 휴대폰을 꺼놓고 집에다 두고 그냥 외출하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뭐 휴대폰을 꺼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집에다 그냥 예. 기계는 놔두고 몸만 돌아다닌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정부가 뭐 고발 조치하겠다, 뭐 손해를 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묻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폰 안 가지고 다니고 신용카드도 안 쓰고 현금으로 쓰면은 추적 가능하기는 사실상 어렵겠네. 사실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CCTV를 활용해야 되죠. 예. 그걸 이제 제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게 중국이고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실은 CCTV 카메라에 인공지능까지 결합시켜서 예. 사람들을 굉장히 빨리 찾아내고 있고요. 예. 실제로 제가 방송에서 본 것은 음주운전자가 나오면 예. 그 음주운전자가 어떤 술집을 들려서 무슨 술을 마셨는지까지도 예. 식별해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예. 방금 CCTV 얘기해 주셨는데 CCTV가 골목골목마다 많이 설치될 때 일각에서는 이거 우리의 정보가 너무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거 아니냐 해서 반대하는 분도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물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정부가 어디까지 나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가. 물론 정부가 이걸 나쁜 쪽으로 활용하진 않겠지만 늘 불안하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뭐가 올 거냐, 즉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거 준비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IT 분야, 특히 이 정보보호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공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충돌할 때 예. 과연 어디에서 타협을 봐야 하는가 예. 그런 논의가 아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증폭될 거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할 이야기네요. 예. 네네. 또 뭐 안드로이드를 쓰느냐
혹은 아이폰을 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은 굉장히 많고요. 예. 하다못해 뭐 휴대폰의 어떤 기지국과 통신하는 기록 외에도 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통신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보면 내 휴대폰 찾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결국은 휴대폰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휴대폰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들은 많습니다. 예. 안드로이드냐 아이폰이냐 그건 상관없고요. 그건 없고요.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또 이 국정원 또 전신은 안기부, 전신은 중정 이런 쪽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다른 데보다 더 좀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악용하게 되면 또 악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물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악용하는 게 두려워서 기술 자체를 개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뭐 기술을 개발하는 건 개발하는 것이고 예. 그것을 좋게 쓰느냐 나쁘게 쓰느냐 예. 이거는 법제도를 정비해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면 전 된다고 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칼이 흉기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래서 칼 자체를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저는 기술 개발과 그건 별개라고 봅니다. 예. 장단점이 있으니까 네. 예, 더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예, 정보 보호 분야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떤 쪽에서 많이 변화가 된다고 보세요? 저는 분명히 예전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된다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코로나 이후에 프라이버시를 무조건 지키는 게 옳은가 예.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가라는 논의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예. 사실은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엠번방 사건도 똑같은 겁니다. 예. 엠번방도 옛날에는 텔레그램 메신저가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니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예. 지금은 악용되니까 제재를 가야 된다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의 이 어떤 경계를 어떻게 둘 거냐 예. 이 논의는 분명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예.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논의가 될 예. 겁니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건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논쟁과 토론거리고. 근데 만일 저한테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너의 이동 경로를 다 오픈해라, 동선을 다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도 굉장히 꺼려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예. 맨 처음에는 확진자 1, 확진자 2, 확진자 3 이런 식으로 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거 자체도 좀 불충분하다 그래서 점점 공개하는 정보들을 좀 줄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프라이버시를 적당히 지키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알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정부도 하고 있고 또 그런 고민을 통해서 많이 발전할 것 같고요. 예. 단 여기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언론입니다. 예. 얼마 전에 언론에서 아니 우리가 이태원에 무슨 클럽을 확진자가 다녔는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사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청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언론도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어느 정도에서 중심점을 예. 잡아야 되는지 정부 못지않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꼭 성소수자들이 다녔다는 클럽이라고 썼을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그렇죠, 뭐 일단 맞습니다. 지적이 있으니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뭐 시행착오의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젊은 정치인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합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일정면성으로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당선인, 미래통합당 조성은 전 선대위 부위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장경태 당선인은 우리 방송 오랜만에 출연하는데 축하드립니다. 당선된 거.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덕 아닙니까? 아무래도 YTN 시청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94.5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자, 포부 말씀해 주시죠. 21대 국회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겠다. 아무래도 이번 국회는 국민들께서 젊은 변화와 또 새로운 일꾼을 많이 좀 선택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되건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또 국회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분출된 선거였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도 거기에 맞춰서 예. 사실 일하는 국회가 가장 1순위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정말 뭐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이 경영자분들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관련된 입법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국회가 열심히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성은 부위원장은 이제 선거 때 선대위 부위원장 타이틀을 다셨는데 지금 직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 전체가 혼란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청년 비상대책위원들이라는 예. 이제 예. 뭐 명칭으로 이제 청년들 젊은 뭐 개혁 보수적인 성향 분들과 예. 모여서 예. 여러 가지 논의를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원내대표진은 꾸려졌습니다만은 뭐 네. 비대위로 갈지 안 갈지 결정이 아직 안 났고 아직 안 났죠. 또 미래 한국당이랑 합당 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네. 뭐 당의 직책이나 이런 그 뒤에서 결정 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선거 전에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각 정당이 선거 전에는 뭐 여성 또 젊은 3040 정치인들 뭐 대거 영입해서 뭐 공천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딱 선거 들어가면 또 다 거짓 약속으로 끝이 나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일단 조 부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뭐 퓨처 메이커스라든지 그런 청년 좋은 인재들이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보수 정당에도 있고요. 예. 그런 분들이 사실 전면에 배치가 됐었으면은 사실 좀 더 좋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수도권 당선인 외에 예. 이제 득표율도 따지면 사실은 이제 청년 우리 후보군들이 또 선전을 하셨거든요. 그런 지점을 당이 조금 더 일찍 파악하지 못하고 예. 이제 청년들 마음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좀 페인이 아쉽다. 있지 않을까. 페인 정도라고도 생각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퓨처메이커스 이제 청년 인재들을 전면 배치하면서 사실 대부분 험지로 착출했잖아요. 사실 오히려 다선의 중진들이 험지로 가시고 청년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다선 중진들이 온돌로 찾아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들 선전하고도 다 패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은 다르지만 안타깝게 봤습니다. 온도는 뭐 따뜻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아랫목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민주당도 뭐 젊은 층 여성 이번에 어떻게 많이 공천 안 한 걸로 보이는데? 네. 뭐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어찌되었건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많은 청년들이 당선자가 나왔어요. 뭐 저를 비롯해서 과천 의왕의 이소영 당선자, 뭐 의정부갑의 오영환 당선자, 그리고 안산 단원의 김남국 당선자 등 다양한 또 20대, 30대 그리고 40대에 아우러져서 저희가 많은 청년 인재들이 그래도 좀 예전보다는 많이 진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그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뭐 분위기가 좋아서 이런 결과를 예상했으면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후보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고.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젊은 청년들이 조금 외면하는 당, 또 그게 이제 미래통합당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제가 이제 뭐 정당의 어떤 지도부도 해보고 했었지만 사실 지금 보수 정당에 가장 필요한 것이 청년 정치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뭐 선대위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이후에 어떤 당 상황이라든지 이제 파악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대중과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다.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근데 그나마 청년 정치 그룹들이 그나마 이제 우리 대중들과의 소통, 대중들의 인식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분들이 당에 요청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거기서부터 보수 정당의 개혁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소통이 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기는 하다. 또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생각이. 근데 그러면은 당에 계신 젊은 분들이 지도부하고 좀 활발한 소통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워낙 이제 뭐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았던 점들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어려운 선거기도 했고, 그리고 그 통합 과정에서의 이후 이제 뭐 여러 공청 과정이라든지 등등등 굉장히 어떤 청년 정치 그룹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에는 부적절한 시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전신이라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도 이 어떤 너무 극단적인 이미지를 가져가다 보니까 예. 대중들과의 소통을 하고 있던 청년 정치 그룹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당의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젊은 층과 소통이 됩니까? 뭐 사실 이제 이 정치적 과정은 촛불혁명의 전과 후, 요즘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말씀 많이 하신데요. 전 포스트 촛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권자들은 스마트폰으로 프로그램 명까지 찾아서 보는 시대인데 아직도 이제 사실 미래통합당은 리모컨을 쥐어주는 시대였거든요. 1번, 2번 이 선택하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를 정말 이번에 비례정당 비례투표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이 기호 2번, 5번, 12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찾아서 투표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오히려 1번, 가장 투표용지에 윗자리에 있었던 민생당의 선전을 오히려 좀 걱정도 했었는데 절대 이 국민들께서는 이제는 뭐 1번, 2번을 찾는 선거 방식으로 투표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단 한 분의 현역 의원이 공천 시스템에 반발하거나 끝까지 완주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나 촛불개혁의 완성 그리고 경제위기의 극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개인적인 사심도 있으셨겠지만 대부분 다 공동체의 이익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내부 구성원들을 좀 하나로 좀 뭉쳤던 것이 어떤 승리의 요인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자연스럽게 총선 승리 요인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럼 패배의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워낙 이제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이제 패인 분석들이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 그 당이 대중들과의 소통을 정말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뭐 세월호 막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대중들이 원하는 어떤 선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촛불혁명 이후에 생겨버린 대중들의 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탄핵 자체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사실 이 박근혜 정부를 훌륭하게 마치지 못했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 이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좋은 정책들을 발견을 하고 했었으면 사실 저는 이번 선거 이전에도 사실 국민들은 반성을 했으면 우리는 다시 기회를 주겠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고 사실 미래통합당은 새로운 정당이고 저조차도 이제 합류를 하게 된 이제 새로운 정당의 모습이어야 됐는데 사실 과거의 어떤 탄핵 시절의 새누리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그 이미지를 벗지 못해서 이제 굉장히 좀 아쉽죠.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 쪽에만 너무 구애를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지적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도 보수 유튜브에 우리가 너무 기대를 했다. 잘못된 것이다. 최근에 그런 또 진단을 내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수 유튜브랑 그러면 결별하는 겁니까 이제? 사실 저는 이 보수 유튜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그 보수 유튜버가 당대표도 아니고 어떤 당의 권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개인 콘텐츠들을 만든 것을 당이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어떤 활용 방안, 전략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이제 그분들이 과표되거나 과대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냥 선거를 현상으로만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거는 당 차원에서의 어떤 전략 실패인데 이것을 그냥 무조건 보수 유튜버만의 탓이라고 하면 정말 당이 조금 부끄러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어쨌든 보수 유튜버를 바라봤던 당 지도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 그런 부분은 있죠.
또 최근 그 보수 유튜브 쪽에서 선거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 자체는 거기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몇 분, 국회의원 몇 분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 보수 유튜브들이 주장하는 또 민경욱 의원 등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뭐 유튜버들께서 워낙 뭐 이번 사전선거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짜뉴스를 거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생각은 없는데요. 다만 이 국회의원의 신분이 민경욱 의원이 본인 또한 이 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고 헌법기관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 자체가 조작될 수 있다는 근거가 너무 허무맹랑하다면 본인도 이전에 소위 조작이거나 부정선거에 의해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정당성을 자기 부정하는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좀 안타깝고요. 뭐 이번 선거 과정에서 뭐 사실 민경욱 의원님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3040이 뭐 잘 모른다. 나이가 들면 아프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김대호 후보라든지 차명진 후보 이런 분들의 어떤 말들이 사실 국민들 보셨을 때는 최소한 이 국민의 대표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지위와 명예를 정말 과연 이분들이 가능한 분들인가 정말 의구심이 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국민들께서 이분들을 신뢰하시고 정말 투표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선거 패배 원인 중에 또 막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세월호 망언 또 그 전에 또 5.18 망언 미래통합당 쪽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안타깝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조성은 부위원장이 포함된 청년 비상대책위원회 5.18 민주화 운동에 참석하신다고요? 네, 뭐 5.18 민주화 운동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보수 재건이다 거창한 단어를 조금 쓰기는 하지만요. 이제 역사 인식을 대중들의 인식과 동일하게 놔야지만이 그 첫 번째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5.18 관련해서 뭐 망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당내에서도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그 굉장히 돌출적인 발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마치 당 입장처럼 뭐 왜곡 보도가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이번에 5.18에 대해서도 다시 이제 역사적인 공부부터 다시 시작하자 해서 이제 단순히 일회적인 당일날 어떤 행사를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 우리 5.18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망월동 묘역에 대한 이제 뭐 정립 이런 것들은 김영삼 정부에서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의 큰 성과기도 하거든요. 김영삼 정부 시작했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정답이 있는데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역사 인식을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되는 그 지점에서 대중이라든지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던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조성은 부위원장도 그렇고 조대원 고양정 당협위원장 전 지금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탄핵당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해야 된다.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미래통합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 이제는 뜨거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오히려 청년 비상대책의 활동을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5.18 문제라든지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이념의 차이나 역사인식의 차이가 아니거든요. 결국 뭐 사상이거나 이념이 아니고 그저 국민의 아픔입니다. 그럼 이 국민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의 정치인의 자세, 정치권의 책임을 지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뭐 미래통합당이 막말이거나 어떤 국민의 아픔을 정말 뭐 더 상처를 후벼 파는 듯한 발언들로 대단히 국민들의 실망을 안겨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보수의 재건에 나선 청년 비대위 활동을 응원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미래통합당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다 나쁘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활동하실 수 있게 스스로 좀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이 좀 뭐 2보, 3보 후퇴도 하시고요. 또 양보도 하시고 이러면서 같이 양날개로 같이 정치가 좀 더 대화와 타협도 가능하고 서로 좀 더 이 어떤 대한민국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의들이 좀 이제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 그 전당대회 얼마 안 남았죠? 8월 말 보통 하고 있습니다. 8월 말에 예정돼 있는데 이제 한 석 달 좀 더 남았는데 장경태 당선인은 지난번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뽑혔었잖아요. 지지난번인가요?
최고위원은 나갔다 떨어졌고요. 청년위원장으로. 청년위원장으로. 네. 예. 이번에 어떻게 준비합니까? 뭐 저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비대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고 김종인 전 대표가 뭐 비대위원장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70년대생이 좀 전면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 당에서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에 또 호응하는 분이 좀 계시나요? 젊은이들이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그런 의지라든지 이제 당선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당의 주요한 구성원들도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꽤 많은 당선인들이 또 원내대표 선거나 등등에서도 이 청년층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해야지 이제 당을 쇄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공감을 충분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또 저희가 또 아시다시피 점지 정치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40대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을 때 그 실망감은 더 클 수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뭐 청년 비상대책위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당선인들도 워낙 탁월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정치 자체를 정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런 분들이 당을 쇄신을 했을 때에 국민들이 다시 보수 정당을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쇄신과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전국 선거에서 4번 내리셨단 말이죠. 우리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그런데 다음 큰 선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고 지방 선거인데 붙어 있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만약에 이건 뭐 if입니다. 만약에 패한다면 6번 내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변화와 쇄신과 개혁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이렇게 전국 선거에서 4번 연속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이제 보수와 진보, 우리 주류 세력이 교체되는 시점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장경태 당선인은 그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보수와 진보의 뭐 주류 세력의 교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 국민들께서 좀 더 상식에 부합하는 정당을 선택하는데 이미 그 정도의 국민 수준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지금 안전진단했는데 붕괴 직전에 고도의 위험으로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해야죠. 근데 페인트 칠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더불어민주당도 여러 가지 혁신 작업을 수차례 왔습니다. 2015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혁신을 거쳤고요. 2017년에 대선을 승리하고도 정당발전위원회를 통해 또다시 혁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도 사실 1년 전 총선 시스템을 확정짓고 여러 가지 이 소위 그 선거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란들을 1년 전부터 사전에 다 차단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나게 뭐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정말 국민의 상식에 좀 더 부합하고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질문 드릴게요. 주류 세대의 교체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떤 나이의 교체라든지 얼굴의 교체를 넘어서 이 보수 정당의 이제 가치들이 이 대중들이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미 보수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다소의 거부감이 있는 단어처럼 들리는 것을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실 그 좋은 보수 정당의 역사를 보면 이 나라 발전과 일치하는 그 성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이 보수 정당들의 이 시대를 앞서가는 가치들을 빨리 찾아내어야지 그나마 가치 있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변곡점이 된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같은데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고유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결정됐고 그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미래통합당 전신이 이제 패배한 거죠. 패배하고 연이어서 지방선거도 패배하고 아까 조 부위원장 말처럼 그때 아마 혁신을 했으면은 이번 총선 때 이렇게 험하게 지진 않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다소 조심스러우나 홍준표 당선인의 책임도 사실 자유롭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탄핵 직후에 어떤 대선을 준비할 때 그 과정 안에서의 어떤 극단적인 세력과의 손을 잡았는지 그리고 그 당 세력을 안으로 가져와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주류가
대중들과의 인식이 동일하지 않았던 지점이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한번 망가진 정당이 되고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 계속 졌기 때문에 그때마다 절대 사실 혁신을 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혁신보다는 딱 더 중요한 건 반성과 사과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2016년 4월 20대 총선 공천을 받으셨죠. 박근혜 정부 정권 시절에. 그리고 2016년 12월에 그 해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탄핵 이후에 어느 한 사람 20대 국회의원 중에 미래통합당 소속 어느 한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한 모습 한 명도 안 보이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이 혁신하고 당이 더 발전하고 이건 좀 그 차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반성과 사과, 국민 앞에 정말 진정 어린 사과를 했었다고 봅니다. 자, 김두관 의원이 최근에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합당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현대 당선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열린민주당과 어찌되었건 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공조나 어떤 저희가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지향점은 대단히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당대당 통합 문제는 사실 그 당의 구성원인 당원들이 하실 얘기지 저희가 약간 소위 이제 약간 거대 정당이 소수 정당을 어떤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제안드리기보다는 저희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저희 더불어시민당과의 통합도 전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칩니다.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열린민주당의 제가 당원당규나 그 당의 의사소통, 의사결정 구조를 잘 모르지만 아마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의 의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어쨌든 통합을 하든 통합을 하지 않든 그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또 더불어시민당 쪽에서 열린민주당을 좀 많이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린민주당을 찍었던 150만 표 정도 그 사람들이 이 지역구는 미래통합당 찍으면서 비례를 열린민주당 찍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쪽에서 어떤 사과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 온라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지지자들끼리의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비례정당을 정의당을 찍었던 분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었던 경향을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다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열린민주당을 특히 이제 찍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소위 원소속 정당 혹은 지지 정당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었죠. 그래서 저희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말 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갈등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안타깝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서로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민주당과 시민당은 지금 당원 투표로 거의 압도적으로 합당 수도 결정 났죠? 네. 이게 합당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선거법은 굉장히 나쁜 선거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에 기인해서 사실 위성 정당 등 이제 기형적인 정당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시정이 있지 않는 한은 단순히 그냥 합당을 해라 이게 국민의 뜻이다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만 그것이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사실 김태년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지나치게 상임위원장을 준다 안 준다 등등의 발언을 매우 과하시고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이게 사실 이제 선거법의 문제는 아니고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이 만약 20석을 가지고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정당은 결국 정치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따지면 180석이 있으니까 9개 교섭단체 만들 수 있습니다. 다 당 쪼개가지고. 근데 이건 선거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연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을 생각했고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을 미래한국당으로 생각해서 지지하시고 또 선택을 하셨는데 이걸 선거법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정리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미래한국당 19석이죠? 네. 교섭단체를 꾸리려면은 한석을 어디서 땡겨와야 되는데. 땡겨서. 무소속에서 올 수도 있고 안철수 쪽과 합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면 교섭단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또 한 번 분란이, 또 21대 시작부터 분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좀 두고 봅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830 정치토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당선인 그리고 미래통합당 조성은 전 선대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